이 배은망덕한 것. 우리 집 돈 들고 어떤 놈한테 도망가려는 거야? 당장 월급 카드 내놔. 결혼 5년 차 나는 매달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320만 원을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했다. 나는 그게 가족끼리 네 돈 내 돈 따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믿었다. 그날 친척들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으스대며 하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우리 도준이가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 매달 월급을 10원 한 장 안 떼고 몽땅 나한테 보내준다니까?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 내어가던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정작 월급 180만 원을 받는 내 남편은 소파에 앉아 쏟아지는 칭찬을 즐기며 희죽거리고 있었다. 나를 위해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해주지 않은 채. 그 순간 지난 5년의 시간이 관객 하나 없는 지루한 동무대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과일 접시를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와 친정엄마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내 월급 통장 이제부터 엄마가 관리해줘. 진짜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채널을 성장시키고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3월의 서울은 아직 겨울의 냉기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코트깃을 여미며 광화문역을 빠져나올 때 휴대전화 화면이 환하게 밝아졌다. 시어머니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은수야, 이번 달 월급 언제 들어오니? 엄마가 수중에 돈이 좀 말라서.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리다 결국 짧은 답장을 입력했다. 이번 주 금요일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내 이름은 서은수, 올해 35이다. 서울의 중견 IT 기업에서 시니어 기획자로 일하고 있다. 매일 지옥철이라 불리는 2호선에 몸을 싣고 여의도와 광화문을 오가며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낸다. 세금 떼고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320만 원 오것 보기엔 꽤 그럴듯한 커리어우먼 같지 않은가? 하지만 우습게도 나는 그 돈을 만져본 적이 거의 없다. 결혼한 지 5년, 월급이 들어오는 족족 시어머니에게 송금해왔으니까. 시작은 시어머니의 제안이었다. 가정경제를 통합해서 관리해야 돈이 모인다는 그럴싸한 명분이었다. 나는 가족이니까 돈을 한데 모으는 게 좋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도준이가 밖에서 사람 만날 일이 많으니 여윳돈이 있으면 내고 없으면 말라고 선심 쓰듯 덧붙였었다. 나는 별다른 의심 없이 흔쾌히 알겠다고 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멍청한 결정이었다. 오늘은 금요일. 오후 3시가 되자 월급이 정확히 입금되었다. 나는 은행 앱을 켰다. 화면에 찍힌 숫자가 채 5초를 머물기도 전에 익숙하게 이체 버튼을 눌렀다. 시어머니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른다. 320만 원이 나정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깔끔하게 빨려 들어갔다. 송금을 마치고 의자에 털썩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은수 대리님, 오늘 끝나고 한잔 하실래요? 같은 팀 후배 박지연이 고개를 쑥 내밀었다. 강남역 쪽에 새로 생긴 이자카야인데 평점이 대박이에요. 나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 집에 가서 저녁 해야 해. 지연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당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회사 사람들은 다 안다. 서은수는 칼퇴근해서 집으로 직행하는 모범 며느리라는 것을. 회식도, 주말 약속도 늘 집안일 때문에 거절하니까. 집안일. 그 세 글자를 5년 동안 핑계 삼다 보니 나조차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 퇴근길에 회사 근처 편의점에 들러 냉면 밀키트 2개와 소주 몇 병을 샀다. 마트에 들러 삼겹살과 깻잎도 장바구니에 담았다. 계산대 화면에 12만 3천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다. 카드를 긁으며 생각했다. 이 카드 잔액이 얼마 남았더라? 아마 30만 원 남짓일 거다.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다음 달이면 월급은 또 들어오고 또 내 손을 떠나 시어머니에게 갈 테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끝도 없는 도돌이표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우리는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 단지에 산다. 방 3개의 거실 하나, 채광이 꽤 좋은 집이다. 전세 보증금 3억 원 전액 내가 결혼 전에 피땀 흘려 모은 돈이다. 왔니? 시어머니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물었다. 오늘 삼겹살 세일하더냐? 뭘 그리 많이 샀어? 아니요. 그냥 정가 주고 샀어요. 나는 실내화로 갈아 신으며 장바구니를 부엌으로 옮겼다. 비싼데 뭘 그렇게 많이 사? 도준이 요새 회식도 없고 집에서 밥 먹는 날도 많은데 좀 싼 걸로 사지. 나는 대꾸하지 않고 고기를 냉장고에 넣었다. 냉장고 안을 정리하며 반찬통들을 이리저리 옮겼다. 김치가 거의 바닥을 보였다. 내일은 겉절이라도 좀 담가야겠다. 남편 강도준은 8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들어오자마자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는 중소기업 만년 과장이다. 월급 180만 원 7년째 동결이다. 하지만 그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차피 내가 버티고 있으니까. 여보, 오늘 저녁 뭐야? 그가 서류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몸을 묻었다. 삼겹살이랑 냉면? 또 삼겹살이야? 좀 다른 것 좀 없나? 깻잎을 씻던 손이 잠시 멈칫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어졌다. 시어머니는 드라마에 빠져 있고 도주는 휴대전화만 들여다봤다. 나는 기계적으로 냉면을 씹으며 내일 있을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도준이 부엌으로 들어와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냈다. 여보, 내일 좀 일찍 퇴근하면 안 돼? 친구들 불러서 집에서 판 좀 벌리려고. 내일 보고 있어서 야근해야 할 수도 있어? 무슨 야근이야? 당신 나이가 35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승진한다고 월급이 확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 개수대에 둥둥 뜬 기름기를 내려다보며 급격한 피로를 느꼈다. 그럼 어머니한테 좀 치워달라고 해. 어차피 낮에 집에 계시잖아. 도주는 금세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허리 아프시잖.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그는 달면서 왜 그래 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나 여사님 올해 56이다. 매일 새벽 요가를 다니고 주말엔 에어로빅까지 하시는데 어디가 아프다는 건지. 하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최대한 빨리 올게. 도주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나갔다. 나는 다시 그릇을 닦았다. 평소보다 훨씬 느린 손놀림으로.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결혼 5년, 나는 늘 이렇게 살았다. 타협하고 양보하고 또 타협하고 양보하고. 처음엔 그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대가라고 생각했다. 나중엔 그게 현명한 아내의 지혜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런데 왜 갈수록 삶이 팍팍해지는 걸까? 그 숨막히는 기분은 어느 일요일 오후 기어코 폭발하고 말았다. 그날 나는 회사에서 다음 주 제안서를 준비하느라 출근했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 측에서 일정이 미뤄졌다고 연락이 오는 바람에 일찍 짐을 챙겨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 때 나도 모르게 발소리를 죽였다. 일부러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다. 그저 습관이었다. 이 집엔 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아서 나는 본능적으로 내 존재감을 지우려 애쓰곤 했다.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는 모양이었다. 평소 내 앞에서 앓는 소리를 하던 것과는 달리 목소리가 쩌렁쩌렁했다. 수정아, 엄마도 서울 월세 비싼 거 안다. 걱정 마라. 수정. 신우이, 강수정이다. 3년 전 변변차는 남자와 이혼하고 서울로 올라와 산다. 취직하겠다고 올라왔지만 내가 알기로는 짧게 다니다 그만둔 직장만 7군데가 넘는다. 현관에 서서 문틈으로 휴대전화하면 속 신우이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가 징징거렸다. 엄마, 서울 전세는 진짜 무서워. 보증금을 또 2천만 원이나 올려달라는데 나 진짜 못 버텨. 시어머니가 가슴을 탕탕 쳤다. 걱정 마, 엄마가 급한 대로 500만 원 보내줄게. 이거 다 도준이가 주는 돈이야.
걔가 요즘 벌이가 좋아서 아주 든든하다. 맘 편히 있어.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내 손이 굳어버렸다. 도준이가 주는 돈. 지난달 연말 성과급이 나왔었다. 500만 원은 나는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고스란히 시어머니에게 보냈다. 아파트 관리비랑 도준이 자동차 보험료 낼 때가 됐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날 밤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 몰래 화장실로 들어가 은행 앱을 켰다. 지난 5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보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화면을 내릴수록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매달 320만 원, 야근 수당이 붙은 달은 더 많이, 연말 보너스까지 손가락이 떨려왔고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 다음엔 시어머니 계좌를 조회했다. 훔쳐본 게 아니다. 예전에 건강보험료 내신다고 내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다. 물론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안다. 하지만 그 순간엔 이성을 제어할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시어머니의 입출금 내역은 상상보다 훨씬 참혹했다. 두세 달에 한 번꼴로 강수정이라는 이름 앞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2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800만 원 가장 큰 금액은 작년 추석 직전에 보낸 1200만 원이었다. 그때 난 뭘 하고 있었지? 아, 맞다. 대형 프로젝트 때문에 며칠 밤을 새우고 집에 들어갔다가 늦게 다닌다고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고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 속 차가운 숫자들을 보며 속이 메스꺼워졌다. 지난 5년간 내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돈이 2억 원이 넘는다. 그리고 지금 남편과 사는 이 전셋집 보증금 3억 원도 내가 결혼 전에 모은 내 돈이다. 다시 말해, 집도 내가 해왔고 생활비도 내가 댔는데 그 돈이 죄다 시누이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소리다. 나 여사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가정경제통합관리는 대체 어디로 통합된 거란 말인가? 나는 휴대전화를 끄고 화장실 변기 위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바닥 타일 밑에서 올라오는 난방 열기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다음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입을 열었다. 여보, 형님은 요즘 잘 지내셔. 서울 집세 만만치 않을 텐데. 도준은 밥그릇에 코를 박고 대충 대답했다. 뭐, 그럭저럭. 엄마가 알아서 챙기시겠지? 나는 그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봤다. 무슨 돈으로 챙겨? 도준의 젓가락질이 멈췄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내 눈을 피하며 시어머니 쪽을 슬쩍 보더니 웅얼거렸다. 그냥 뭐 집안 돈으로 하겠지? 집안 돈. 하마터면 헛웃음이 터질 뻔했다. 이 집안에 누구 돈이 있는데? 당신 180만 원 월급으로 차 할부금 내고 휴대전화 요금 내면 얼마나 남는데? 자기 입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주제에 누나 뒷바라지할 돈이 어디 있어?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쑤셔 넣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알았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그날 밤도 도준은 서재에서 게임을 했고 시어머니는 거실 텔레비전을 독차지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다. 신혼 때가 떠올랐다. 그때만 해도 도준은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도 했고 야근하는 날엔 언제 오냐며 걱정 어린 카톡을 보내기도 했다. 시어머니도 까탈스럽긴 했지만 생활력 강하고 야무지다고 칭찬해주곤 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마도 너무 사소하고 느리게 변해서 눈치채지 못했으리라. 하루하루 내 인내심을 갉아먹고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 존재를 지워가며 오늘에서야 깨달았다.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남편은 그는 모르는 게 아니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다. 내 돈은 곧 집안 돈이고 내 희생은 며느리의 도리이며 자신은 그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효자 타이틀까지 챙기는 이 상황을 아주 당연하게 즐기고 있었다. 영상 통화 속 시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다 도준이가 주는 돈이야. 걔가 요즘 벌이가 좋아? 참으로 역겨운 코미디였다. 눈 깜짝할 새 추석이 다가왔다. 한국 사회에서 명절의 무게는 며느리의 노동 강도와 정비례한다. 결혼 5년 차에 깨달은 진리다.
명절 일주일 전부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됐다. 올해 추석엔 친척들 한 20명 올 거다. 은수야, 너 단단히 준비해라. 단단히 준비해라. 말은 참 쉽다. 번역하자면 이렇다. 장보기부터 재료 손질, 제사상 차리기, 청소, 그리고 20명이 넘는 대가족의 식사 대접까지 혼자 다 하라는 뜻이다. 아침 8시부터 시작된 노동은 손님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닫고 나갈 때까지 이어진다. 추석 당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재래시장에 가서 갈비며 소고기, 해산물, 채소를 샀다. 장을 보는 데만 60만 원이 넘게 들었다. 당연히 내 카드로 긁었다. 집에 돌아와 씻고, 다듬고, 재우고, 끓이고. 부엌 가득한 기름 냄새에 눈이 따가웠지만 창문도 못 열었다. 음식 냄새 새어나가면 이웃들이 흉본다는 시어머니의 지론 때문이었다. 8시 반, 과일을 깎기 시작했다. 사과, 배, 감, 기계로 찍어낸 듯 똑같은 모양으로 깎아 접시에 담았다. 시어머니는 2번이나 들어와 검사를 했다. 사과 껍질을 너무 두껍게 깎았다. 배 모양이 안 예쁘다. 타박만 늘어놓고 나갔다. 10시, 전을 부치고 있는데 도준이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나타났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하품을 쩍 했다. 여보, 밥은? 손에는 밀가루 반죽이 덕지덕지 묻어있고 얼굴은 기름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였다. 손에 든 프라이팬으로 남편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가스레인지 위에 있어? 떠다 먹어. 도준은 입을 삐죽거리며 아침부터 웬 짜증이야 라고 투덜대더니 라면 하나를 끓여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11시가 되자 친척들이 들이닥쳤다. 큰 집 식구들, 작은 집 식구들, 이모님들 현관에서 허리가 부러져라 굽신거리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인원수를 셌다. 23. 작년보다 3명이 늘었다. 오후 3시, 마침내 마지막 요리를 상에 올렸다. 잡채, 갈비찜, 모둠전, 각종 나물 10여 개의 접시가 큰 상을 가득 채웠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셨고 칼에 베인 손가락이 욱신거렸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잡채 접시를 들고 부엌을 나서는데 큰동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준 엄마는 참 복도 많아. 아들이 어쩜 그리 효자야? 매달 월급을 통째로 갖다 바친다며? 나는 발을 멈췄다. 시어머니는 소파 한가운데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내가 3달 전에 사들인 캐시미어 카디건을 걸치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지 녀석이 좋아서 하는 걸 어쩌겠어? 애미 된 도리로 마다하기도 그렇고. 요즘 세상에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 우리 집 아들은 지가 멸 줄을 몰라. 부모 용돈은커녕 지 쓰기도 바쁘다니까. 아휴, 아들 잘 키워봤자 소용없어. 며느리를 잘 들여야지. 도준 쳐도 대기업 다니니 월급 꽤나 받지? 시어머니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다. 은수 걔가 워낙 순에 빠져서 그래? 내가 월급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군말 없이 내놓더라고. 접시를 든 채 서 있는 내 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군말 없이. 그래, 군말 없었지? 가족이니까 힘을 합쳐야 한다고 믿었으니까. 시어머니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남편이 최소한 내 입장을 헤아려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착각이었다. 고개를 돌려 도준을 보았다. 구석에서 삼촌과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술 기운에 얼굴이 불그스름해진 그는 입가에 묘한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뭐가 그리 좋을까? 엄마가 효자라고 추켜 세워줘서? 친척들이 부러워해서? 지난 5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새벽까지 제안서를 쓰느라 코피를 쏟고 출장 가는 KTX 안에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승진하던 날도 축하 파티는커녕 집에 와서 시어머니 저녁상을 차렸던 날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320만 원. 그 모든 게 지금 도준이의 효심으로 포장되고 있었다. 내 노력은? 내 고생은? 은수가 순에 빠져서라는 말 한마디로 공중분해 되어버렸다. 나는 접시를 든 채 왁자지껄한 거실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아침부터 밥 한 끼 못 먹고 종동거리는 나를 신경 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음식 나르는 식모일 뿐이었다. 아니, 식모는 월급이라도 받지? 나는 내 돈 내고 일하는 호구였다.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잡채를 상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왔다. 문을 닫고 주저앉아 10분 동안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을 훔치고 찬물로 세수한 뒤 다시 나가 빈 그릇을 치웠다. 술판은 밤 8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친척들은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럽게 돌아갔다. 남은 건 폭탄 맞은 거실과 너덜너덜해진 나뿐이었다. 시어머니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도주는 소파에 누워 다시 게임을 시작했다. 나는 혼자 상을 닦고 설거지하고 바닥을 훔치고 쓰레기를 모았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나눠 담고 분리수거할 병과 캔을 씻어 들고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지하 1층 분리수거장은 어두컴컴하고 곰팡내와 음식물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지정된 통에 쓰레기를 던져 넣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왜 눈물이 나는 걸까? 나도 알 수 없었다. 억울해서, 분해서, 아니면 내 인생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하는 절망감 때문이었을까? 집에 돌아와 씻고 침대에 누웠지만 옆에서 들려오는 도준의 코 골기 소리에 잠이 달아났다.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계산기를 켰다. 지난 5년간 내가 갖다 바친 월급과 보너스 합치면 2억 원이 훌쩍 넘는다. 그중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보낸 돈만 확인된 게 7천만 원이다.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시어머니 화장대에 늘어가는 갈색병 화장품, 옷장을 채운 캐시미어 코트들, 매주 다니는 피부과 마사지. 그랬구나. 내 피 같은 돈으로 시누이는 집세를 내고 시어머니는 사모님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남편은 효자라는 감투를 쓰고 그 모든 걸 묵인하며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카카오톡을 열어 엄마와의 대화창을 띄웠다. 입력창 위에서 손가락이 떨렸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썼다가 지웠다.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다시 지웠다. 그렇게 30분을 썼다 지웠다 반복하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다. 뭐라고 말하겠는가? 딸이 결혼 잘못해서 시댁 식구들 돈줄 노릇하고 있다고? 5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다고? 면목이 없었다.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휴대전화 화면이 꺼지고 나는 까만 천장을 노려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며칠 뒤 설거지하는 내 뒤로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은수야.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네, 어머니. 다음 달에 수정이 이사 가는데 보증금이 800만 원 정도 모자란단다. 내가 융통 좀 해라. 연말에 도준이 보너스 나오면 갚으마. 그릇을 닦던 손이 멈췄다. 어머니, 지난달에도 500만 원 보내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안색이 살짝 변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꾸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서울 전셋값이 오죽 비싸니? 수정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가족끼리 좀 도우면 어때서 그러니? 개수대 속 기름때가 물살에 씻겨 내려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머니, 저도 지금 수중에 돈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너 매달 월급이 얼만데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너무나 당당한 표정이었다. 마치 맡겨놓은 돈 내놓으라는 듯이. 어머니, 그 월급 제 돈이에요. 내 돈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단번에 날카로워졌다. 눈을 부릅뜨고 나를 쏘아붙였다. 강씨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강씨 집안 사람이고 돈도 강씨 집안 돈이지. 입을 열어 반박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다. 논리가 통하지 않는 상대였다. 결국 나는 다시 고개를 돌려 설거지를 계속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시어머니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더니 쿵쿵거리는 발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들어왔으면 강씨 집안 사람이고 돈도 강씨 집안 돈이다. 5년 동안 세뇌당하듯 들어온 말인데 오늘따라 유독 기괴하게 들렸다.
결혼 전 내가 모은 3억 원이 강씨 집안 돈인가? 내가 매일 야근하며 번 돈이 강씨 집안 돈인가? 내 노력, 내 청춘, 내 인생이 전부 강씨 집안 소유물이라면 나는 대체 뭐란 말인가? 나는 누구지?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저 성능 좋은 현금 인출기, 밥 해주는 식모, 불평 없이 일하는 노예였다. 비참함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상황이 급변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오전 회의 중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엄마였다. 근무 시간에 절대 전화하지 않는 분인데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급히 회의실을 빠져나와 복도 구석에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 목소리는 힘없고 지쳐 있었다. 은수야, 엄마 별일은 아니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네. 심장이 조여들었다. 수술이요? 많이 안 좋아요. 디스크가 터졌다나 봐. 몇 년 참았는데 이제 더는 안 되겠다네. 의사 선생님이 하루라도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수술비 얼마나 들어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1,500 정도 든다는데 엄마가 돈이 묶여 있어서 내가 좀 융통해 줄 수 있겠니? 아니면 수술을 좀 미루든지. 엄마, 그런 소리 마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전화를 끊고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1,500만 원. 지금 내 통장 잔고는 30만 원 남짓이다. 월급은 시어머니에게 갔다. 보너스는 그것도 시어머니에게 갔다. 지난 5년 나는 비상금 하나 챙기지 못했다. 그 돈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저축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 급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공동 자산이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안다. 그 돈은 이미 시누이 월세와 시어머니 품위 유지비로 공중분해됐다는 걸. 이를 악물었다. 시어머니에게 말해보기로 했다. 퇴근 후 집으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팩을 붙이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지난달 내가 사들인 25,000원짜리 팩이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눈만 살짝 돌려 나를 봤다. 왔니? 오늘은 왜 이리 늦었어? 도준이 밥 기다리겠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친정엄마가 허리 수술을 하셔야 해요.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데 병원비가 1,5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2,000만 원만 좀 융통해 주세요. 순식간에 시어머니 얼굴색이 변했다. 얼굴에 붙인 팩을 거칠게 떼어내며 벌떡 일어났다.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뭐라고? 엄마 수술이 급해요. 제가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서요. 그동안 들인 돈에 사돈 병원비를 왜 우리 강씨 집안 돈으로 내냐? 시어머니가 말을 뚝 잘랐다.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너네 집엔 사람 없어? 내 남동생 있잖아. 걔한테 내라고 해. 동생은 집 산다고 대출금 갚느라 여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시댁 돈을 갖다 써? 내가 이래서 돈 관리하는 거야? 은수 너, 내가 모은 돈 허투루 쓰지 말라고 맡아준 건데 친정에 퍼다 나르려고 했니?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어머니, 그 돈 대부분이 제 월급이잖아요. 내 거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시집 왔으면 귀신이 돼도 강씨 집안 귀신이야. 아직도 그따위 계산을 하고 있어? 나는 시어머니의 붉게 상기된 얼굴과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문득 아주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이 사람이 내가 지난 5년간 존경했던 어른인가?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갖다 바치며 효도했던 시어머니인가? 명절마다 선물을 챙기고 밥을 차리고 청소하며 모셨던 그 노인네가 맞는가? 고작 이렇게 돌아오는 건가?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려왔다. 너 어디 가니? 내 말 아직 안 끝났다. 나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곧장 서재로 향했다. 도주는 헤드셋을 낀 채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밖에서 무슨 난리가 났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나는 다가가서 그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가 헤드셋을 벗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왜 그래? 나 지금 레이드 뛰는 거 안 보여? 우리 엄마가 수술해야 해. 1,500만 원이 필요해. 도주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엄마랑 상의해.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말고. 방금 여쭤봤어. 돈 없다고 안 빌려주신대.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는 다시 헤드셋을 집어들었다. 처남한테 말하든가 대출을 받든가 해. 나는 그의 뒤통수를 노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강도준. 우리 엄마야?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꾸했다. 장모님이 우리 엄마는 아니잖아. 그 말은 마치 얼음물 한 양동이를 머리 위로 쏟아부은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타닥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와 게임 속에서 들려오는 칼싸움 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 모든 상황이 기가 막히게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다. 이 집구석을 위해 5년을 헌신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고작 이거라고? 장모님이 우리 엄마는 아니잖아.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몸을 돌려 서재를 나왔다.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 번도 쓴 적 없는 급여 통장의 예비 카드를 꺼냈다. 카드를 만들 때 은행 직원이 입출금 알림 문자를 신청하겠냐고 물었었다. 나는 필요 없다고 했었다. 그때는 그 결정이 무슨 의미가 될지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다음 날 점심, 나는 회사 인사팀을 찾아갔다. 이 대리님, 급여 계좌 좀 변경하려고요. 인사팀 이 대리가 고개를 들어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서 과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나는 옅게 웃었다.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주거래 은행을 좀 바꾸려고요. 절차는 간단했다. 서류 한 장 작성하고 서명하니 끝이었다. 인사팀을 나올 때 복도에 서서 손에 들린 새 카드를 내려다보았다. 갑자기 온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새 카드를 부산에 계신 엄마에게 택배로 붙였다. 접수할 때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빠른 이 길 특급을 선택했다. 밤 10시, 엄마에게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엄마, 앞으로 내 월급은 엄마가 관리해. 병원비는 거기서 바로 찾아서 쓰면 돼. 나랑 상의할 필요 없어.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잠시 후 짧은 답장이 왔다. 우리 딸, 마음 단단히 먹은 거니?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뿌연 밤하늘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5년을 고민했으니 충분해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다. 일주일 뒤 월급날이었다. 회사 탕비실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수야, 돈은? 무슨 돈이요? 월급 말이다. 왜 여태 입금이 안 돼? 회사에서 늦게 준다니? 나는 커피를 내려놓고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 월급 통장 바꿨어요. 앞으로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3초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뭐라고? 통장을 바꿔?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생활비는 어쩔 거야? 수정이 월세는 어떡하고? 너 미쳤니? 나는 수화기에 대고 피식 웃었다. 어머니, 그건 아드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돌려놓고 남은 커피를 마저 마셨다. 그날 오후 내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 37통과 카카오톡 메시지 50개가 쌓였다. 시어머니, 도준, 시누이까지. 온갖 회유와 협박, 저주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단 하나도 읽지 않았다. 퇴근 무렵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도준이었다. 서은수, 너 대체 왜 그래? 엄마 지금 혈압 올라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당장 통장 원위치 안 시켜. 나는 회사 로비 벽에 기대어 바쁘게 오가는 퇴근 인파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도준아, 내가 하나만 묻자.
너 월급 얼마야? 뭐, 세후 1,800만 원 연봉으로 치면 그 정도지? 거기서 차 할부금, 휴대전화 요금, 내 용돈 떼고 나면 내가 1년에 어머니한테 드릴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은 되니?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지난 5년 동안 내 어머니가 내 월급으로 가져간 돈이 2억이 넘어. 2억이라고 강도준, 내 말 들려? 내가 매일 새벽까지 야근해서 번 돈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내 엄마는 그 돈을 내 누나한테 퍼줬어. 월세 내주고, 대출 갚아주고, 생활비 대주면서. 친척들 앞에서 내가 효자라고 칭찬받으며 고개 끄덕일 때 단 1초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그 돈이 누구 피땀인지? 도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래도 그건 가족 공동의 돈이잖아. 강도준,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계산은 우리 천천히 해보자고.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다. 고개를 들어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회색빛이었고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다. 시어머니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3일 뒤 기어이 회사 로비까지 쳐들어오셨다. 오후 회의 중이었는데 안내 데스크 직원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과장님, 로비에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오셨는데 많이 흥분하셨어요. 시어머니라고 하시는데 가슴이 철렁했지만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리를 긁는 듯 찢어지는 그 특유의 하이톤 목소리였다. 내 며느리 어디 있어? 나오라고 해. 월급을 빼돌리고 시댁에 생활비 한 푼 안 내놓는 불효막심한 년을 이 회사는 어떻게 계속 데리고 있어?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걸어 나갔다. 로비에는 동료 직원 몇 명과 경비원 아저씨가 서서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사들인 그 캐시미어 카디건을 입고 머리는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긴 채였다. 얼굴엔 옅은 화장까지 하고 있어서 싸우러 온 사람이라기보다 백화점 나들이 나온 사람 같았다. 어머니. 나를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다짜고짜 달려들어 내 팔을 움켜쥐려 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돈 어쨌어? 그 돈 다 어디로 빼돌렸어? 너 딴 주머니 찾니? 그 돈 들고 도망가서 딴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주변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몇몇 여직원은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고 남자 직원들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만난 듯 쳐다보았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묘하게도 마음은 차분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피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어머니, 제가 불효라고 하셨죠? 그럼 우리 한번 따져보죠. 지난 5년 동안 누가 누구한테 효도를 했는지. 나는 은행 앱을 실행시켜 화면을 시어머니 쪽으로 돌렸다. 이게 제 입출금 내역이에요. 결혼 첫 해부터 지금까지 어머니께 이체한 내역입니다. 금액, 날짜, 받는 사람 이름까지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죠. 나는 화면을 확대해서 주변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들어 보였다. 2021년 4,300만 원, 2022년 4,100만 원, 2023년 4,600만 원, 2024년 3,200만 원, 2025년 현재까지 5천만 원 후 다 합쳐서 2억 400만 원입니다.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분노로 일그러졌던 얼굴이 경악으로 다시 당혹감으로 변해갔다. 입술이 달달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 댁의 아드님 월급 180만 원이죠? 5년치 다 합쳐봤자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1억 남짓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어머니 계좌로 10원 한 장 보내는 걸 본 적이 없네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로비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그럼 이 2억이 넘는 돈은 누구 돈입니까? 아드님의 효도입니까? 아니면 제가 번 돈입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너 지금 시어머니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내가 내 시험이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도준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이 난장판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달려와 내 팔을 낚아챘다. 서은수, 너 미쳤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엄마 망신을 줘?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도준아, 너 연봉 얼마지? 그가 멈칫했다. 세후 2,160만 원이지? 내 용돈 빼고 나면 어머니한테 드릴 수 있는 돈, 많아봐야 1,000만 원이야. 그럼 나머지 1억 9천만 원은 누구 돈인데? 도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눈을 뚫어지라 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내가 친척들 앞에서 효자 소리 들으며 거드름 피울 때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그 돈이 내가 매일 새벽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라는 거? 도준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리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고개를 푹 숙였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꽥소리를 질렀다. 이건 집안일이야. 집에 가서 얘기해. 나는 휴대전화를 집어넣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지난 5년의 계산은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론 아드님한테 돈 달라고 하세요. 전 지쳤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몸을 돌렸다. 시어머니와 도준을 로비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둔 채 그날 밤 집에 늦게 들어갔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안방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은행 거래 명세서가 놓여 있었다. 고개를 든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은수야 목소리가 한풀 꺾여 있었다. 애원하는 투였다.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나 보다. 수정이한테 돈 준 거 내가 생각이 짧았다. 앞으론 절대 허튼데 돈 안 쓸게. 통장 다시 엄마한테 맡겨라. 응? 그리고 사돈 어른 수술비는 내 쌈짓돈이라도 털어서 보태마. 나는 문가에 서서 곱게 관리받은 그녀의 얼굴을 내 돈으로 산 그 캐시미어 카디건을 손목에서 번쩍이는 금팔찌를 바라보았다. 저 화장품도 내가 산 거고 저 옷도 내 카드로 긁은 거고 저 금팔찌는 재작년 추석에 남들 보기에 번듯한 거 하나 있어야지라며 내가 120만 원 주고 사들인 거다. 헛웃음이 나왔다. 5년을 거머리처럼 내 등골을 빼먹다가 이제 와서 잘못했다 한마디면 끝인가? 어머니의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낯설 만큼 건조했다. 저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론 내렸습니다.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시어머니의 안색이 변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혼하겠습니다. 그 5글자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언제 따라 들어왔는지 문 뒤에 서 있던 도준도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혼. 장난해. 장난 아니야. 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소송 소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소장이에요. 재산 분할 명세서도 다 첨부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은 제 결혼 전 특유재산이니 제가 가져갑니다.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갚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해주세요. 도준이 소장을 낚아채더니 훑어보며 사색이 되었다. 너 진짜 미쳤어? 이혼하면 난 당장 어디 가서 살아. 보증금을 다 가져가면 난 길바닥에 나앉으라고. 허둥지둥하는 꼴을 보니 쓴웃음이 났다. 어머니한테 달라고 해. 나는 무심하게 툭 던졌다. 지난 5년 동안 내가 들인 효도 자금 꽤 모아두셨을 거 아니야? 도준은 붕어처럼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못했다. 시어머니가 달려와 내 팔을 붙잡았다. 은수야, 진정해라. 말로 하자, 응. 이혼해서 좋을 게 뭐 있니? 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다. 어머니, 저 아주 냉정해요. 지난 5년 동안 할 말 다 했고,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 더는 안 참아요. 나는 소장을 다시 도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3일 줄게. 합의 안 하면 소송으로 갑니다. 법정에서 봐.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숨막히는 집을 걸어 나왔다. 그날 밤 회사 근처 찜질방에서 잤다. 뜨끈한 바닥에 누워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나 이혼해. 엄마의 답장은 빨랐다. 우리 딸, 마음 정한 거야? 천장을 보며 타자를 쳤다. 5년을 고민했으니 충분해요. 이혼 소송은 3개월이 걸렸다. 생각보다 길었지만 예상했던 바였다.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화해해보려고 온갖 사람들을 동원했다. 친척, 친구, 심지어 내 친정 쪽 먼 친척 이모까지 연락해서 나를 설득하려 했다. 은수야, 부부 싸움 칼로 물베기다. 시댁 식구들이 싹싹 비는데 한 번만 봐줘라. 지혼녀 딱지 붙어서 좋을 거 없다 등등. 나는 단 한 명도 상대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내 변호사는 상세한 은행 거래 내역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은 내가 집을 나오기 직전 몇 달간 몰래 녹음한 것들이었다. 시어머니가 돈 내놓으라고 닥달하는 소리, 도준이 장모님이 우리 엄마는 아니잖아 라고 내뱉는 소리, 시누이가 돈 달라고 징징대자 시어머니가 호언장담하는 소리까지. 증거는 명백했고 사실관계는 투명했다. 판사가 모든 자료를 검토한 뒤 도준에게 물었다. 피고 강도준 씨,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기여도에 대해 이해 있습니까? 피고석에 선 도준은 낯빛이 흑빛이었다. 입술을 달달 떨며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한마디를 뱉었다. 없습니다. 나는 그의 굽은 등을 바라보았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내가 한심했다. 지금 보니 그저 스쳐 지나가는 악몽일 뿐이었다. 최종 판결이 나던 날 햇살이 눈부시게 좋았다. 판결 주문,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대부분이 원고의 근로소득에서 기인하였으며 피고 측의 기망행위와 재산은닉 정황이 인정되므로 재산 분할 비율은 원고 65%로 정한다. 법원 정문을 나서며 판결문을 손에 쥐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겨서가 아니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끊어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짐을 챙기러 집에 들렀을 때 도준이 안방문에 기대어 서 있었다. 며칠 새 폭삭 늙은 얼굴이었다. 은수야, 우리 진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는 대꾸도 없이 옷가지들을 여행 가방에 쑤셔 넣었다. 엄마도 진짜 반성하고 계셔. 다시는 안 그러신대. 누나한테 가는 돈도 다 끊겠대. 너 한 번만 용서해주라. 허리를 펴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남자도 한때는 데이트할 때 의자를 빼주고 야근하는 나를 위해 도시락을 싸다 주던 다정한 청년이었다. 그게 대체 언제였더라? 전생의 기억 같다. 도준아, 나는 나지막이 불렀다. 너 내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긴 해? 그가 멍한 표정을 지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상 차리고 밤 11시에 퇴근해서 설거지하고 청소했어. 주말에 내가 게임할 때 나는 마트 가서 장 받고 내가 술 마시고 다닐 때 나는 제안서 고치느라 밤새웠어. 내 돈으로 너희 가족 다 먹여 살리고 생색은 내가 다 냈지? 내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을 때 넌 뭐라고 했니?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엄마 수술비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내가 그랬지? 장모님이 우리 엄마는 아니라고. 도준아, 넌 그 말이 얼마나 끔찍하게 차가운지 느껴본 적 있어? 도준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방 지퍼를 닫고 일어섰다. 용서 같은 소리 하지 마. 어떤 말은 뱉는 순간 비수가 돼서 다시는 걷어들일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혼 신고를 마친 날 도준에게서 카카오톡이 왔다. 구구절절 긴 메시지였다. 요약하자면 덤마도 나도 반성하고 있다. 기회를 달라. 다시 시작하자는 내용이었다. 그 문장들을 보며 지난 3개월간 그가 보인 행동들을 떠올렸다. 법정에서의 비겁한 변명, 조정기간 내내 돈 문제로 다투던 모습, 재산 분할 때 10원이라도 더 가져가려던 탐욕, 반성. 글쎄, 아마도 성능 좋은 무료 현금 인출기를 잃어버린 게 아까워서 저러는 거겠지. 그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았다. 가장 최근 게시물은 3개월 전이었다. 청담동의 한 라운지 바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
해시태그는 샵사인 YOLO 샵사인 인생은 즐거워. 날짜를 보니 우리 엄마가 수술하고 3일째 되던 날이었다. 나는 부산 병실에서 쪽잠 자며 간병하느라 꼬리말이 아니었는데 그는 서울에서 불금을 즐기고 있었구나.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니 헛웃음이 터졌다. 대화방 나가기를 눌렀다. 팔로우도 끊었다. 이제 강도준이라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 반년 후 나는 제주도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 샀다. 많지도 적지도 않게 딱 떨어졌다. 방 하나 거실 하나인 작은 집이지만 남향이라 아침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서울 직장은 그만두고 제주도에 있는 현지 IT 기업으로 이직했다. 연봉은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삶의 속도는 그보다 더 느려졌다. 매일 저녁 6시 칼퇴근, 지옥철 대신 해안도로 드라이브, 시어머니의 전화 대신 파도 소리, 10인분 밥상 대신 나를 위한 샐러드. 이사하던 날, 부산에서 엄마가 올라왔다. 우리는 함께 짐을 정리했다. 엄마 허리는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해변 산책도 거뜬했다. 해 진력, 베란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노을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쳤다. 엄마가 조용히 물었다. 후회 안 하니? 나는 엄마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보았다. 아빠 일찍 보내고 동생 뒷바라지하느라 고생만 한 우리 엄마. 아픈 몸 이끌고 홀로 지내면서도 딸 걱정만 했던 사람. 그런데 나는 시댁에 돈 갖다 바치느라 정작 엄마 수술비 하나 마련 못했던 불효녀였다. 엄마, 나는 엄마의 거친 손을 잡았다. 이거 내 돈으로 산 내 집이야? 내 명의로 된 내 카드 긁어서 산 거야? 내가 후회할 게 뭐가 있어? 엄마가 웃었다. 눈가 주름이 곱게 접혔다. 그래, 장하다다 우리 딸.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냉장고에서 편의점에서 사온 사이다 한 병을 꺼냈다. 뚜껑을 비틀자 치익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탄산 기포가 솟아올라 손등을 적셨다. 꿀꺽꿀꺽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묵은 체증을 씻어내리는 것 같았다. 이런 걸 뭐라고 하더라? 그래, 사이다.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그 기분. 나는 바다를 향해 빈 병을 들어 올리며 작게 속삭였다. 나를 위하여. 서울, 어느 낡은 빌라. 시어머니는 폐물을 다 팔아치우고 겨우 마련한 월세집에서 곰팡이 핀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은수가 떠난 뒤 이 집은 기둥 뿌리가 뽑힌 것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가장 큰 문제는 전세금이었다. 은수가 자기 돈이라며 보증금을 몽땅 회수해 가버렸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막을 도리가 없었다. 도준 명의로 된 재산은 쥐뿔도 없었고 월급으로는 서울 하늘 아래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결국 시어머니는 아끼던 폐물과 며느리 들어오면 물려주겠다던 금부치들까지 헐갑에 넘기고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 월세로 밀려났다. 그 다음은 시누이, 수정이었다. 은수가 있을 땐 시어머니가 매달 꼬박꼬박 돈을 붙여줬으니 별 문제가 없었다. 어차피 은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내 주머니 거쳐 딸한테 가는 거니 다 같은 가족 돈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수도꼭지가 잠겼다. 도준의 쥐꼬리만한 월급은 제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다. 시어머니 수중엔 땡전 한 푼 없었다. 그동안 며느리 쥐어짜서 모은 돈은 딸내미 월세 대주고 자기 품위 유지하느라 진작에 다 써버렸으니까. 수정은 그런 사정을 알 리가 없었다. 그저 엄마가 보내주던 생활비가 끊긴 게 불만일 뿐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시어머니는 도준이 내밀고 있는 구직 사이트 화면을 밀쳐내고 전화를 받았다. 도준은 실직했다. 정확히 말하면 권고사직이었다. 만년 과장 자리는 불경기 칼바람을 피하지 못했다. 엄마, 이번 달 돈 왜 안 들어와? 수정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예전 시어머니가 은수에게 쏘아붙이던 그 톤 그대로였다. 나 월세 밀리게 생겼어. 시어머니는 입을 막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정아, 엄마가 요즘 사정이 좀... 사정은 무슨... 도준이한테 달라고 해.
걔 돈 잘 벌잖아. 도준이 회사 잘렸어. 엄마가 진 거 다 팔아서 겨우 이사했고. 아, 몰라. 엄마가 매달 300씩 준다고 약속했잖아. 안 주면 나보고 어쩌라고?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거야? 수화기 너머로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창밖을 보았다. 눈가가 시큰거렸다. 문득 은수 생각이 났다. 매달 32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하던 며느리.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집안일 하던 착해 빠진 아이. 당연하게 부려먹고 착취하다가 결국 제 발로 걷어차버린 복덩어리. 은수의 마지막 뒷모습이 떠올랐다. 꼿꼿하고 당당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던 그 모습. 그 아이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지난 5년간 저지른 업보를 이제부터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제주도의 아침은 일찍 찾아왔다. 커튼 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마룻바닥 위에 금빛 줄무늬를 그렸다. 나는 눈을 뜨고 천장에서 천천히 돌아가는 실링팬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했다. 제주도에 온 지 183일째. 일어나서 씻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내렸다. 그렇다. 나는 여전히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베란다에 서서 커피를 마시면 멀리 바다가 보인다. 오늘의 바다는 짙은 쪽빛이다. 비단 자락을 풀어놓은 것 같다. 휴대전화가 징하고 울렸다. 입금 알림 문자였다. 은행 앱을 열어 숫자를 확인했다. 예전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10원 한 장 빠짐없이 온전히 내 것이다. 피식 웃음이 나왔다. 휴대전화를 끄고 다시 커피 향을 음미했다. 멀리서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맑고 청량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껍데기뿐인 가족의 도리에 나를 갈아 넣지 않고 부당함을 참지 않는 삶. 35해를 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나를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다. 그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